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항행연구소 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도진기 변호사, 서상희 취재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향년 83세인데요. 셀러리맨에서 재계서열 2위 대우그룹을 키워내기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되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서 팀장,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드셨다고요? 네, 어젯밤 11시 50분쯤 영면에 들었습니다. 사실 1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베트남에서 주로 지내왔는데 1년 전부터 좀 건강이 좀 급속도로 악화가 돼서 귀국 후에 치료를 받다가 최근에는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 기억이 서서히 감퇴되는 알츠하이머 증상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연명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빈소는 현재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장으로 또 고인의 뜻에 따라 소박하게 치러질 예정이라고 유족 측은 밝혔습니다. 연결식은 12일 오전 8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병원 관계자를 통해서도 김 전 회장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7개월 정도 이 많은 저희 며느리 손주까지 오랫동안 알았었으니까 힘들어하셨어요.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오셨죠. 저희 자꾸 하셨고 일하시다가 통화하셨다가 말을 못하셨어요. 최근에는 마지막에 때까지 눈빛으로만 하시겠죠. 네, 이렇게 아픔 속에서 잠드셨다고 합니다. 오전 10시 조문이 시작됐거든요. 아무래도 정재계, 연예계 각 분야 인사들이 김 전 회장의 빈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취재기자도 나가 있는데 오전에는 이재정 교육감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데 연예인으로는 배우 이병헌 씨가 빈소를 곧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배우 이병헌 씨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네. 1990년도 김우중 회장의 장남인 선재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24세에 사망했기 때문에 상심이 크셨겠죠. 상심이 컸는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는 TV 속에 죽은 아들하고 비슷한 모습의 이병헌이 얼굴하고 오박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하고 비슷하다. 좀 만나보고 싶은데 양자를 삼으려고 하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 CF 같은 거 찍었지만은 그 유인촌 씨가 다리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병헌 씨 만나가지고 김우중 회장이 우리 양자를 하자라고 아마 제안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병헌 씨가 흔쾌히 승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20년 동안 양자로 있으면서 연락을 취했는데 아시다시피 김우중 회장 우리가 젊었을 때 꿈이었습니다. 회사로 있다가 그만두고 17년도경에 회사를 오파상이라고 들었어요, 우리는. 네. 그런 다음에 500만 원 가지고 자본금으로 재계 4위, 아니면 나중에는 뭐 현재 2위까지 올라갔었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그 꿈과 희망을 이루어주던 사람이 안타깝게 지금 세상을 하셨네요. 옆에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닮았습니다. 고 김우중 전 회장께서 아마 이병헌 씨를 보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김우중 전 회장의 삶을 두고 한편의 영화 같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대우그룹을 키워내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대우의 우자가 김 전 회장의 이름을 딴 거더라고요. 그 이름이 대도섬유의 대자하고요. 김우중 회장의 우자를 섞어가지고 대우 시럽을 만들었죠. 30살 때 1967년 30세 때 자본금 500만 원, 직원 5명을 이제 그 기점으로 해서 대우 시럽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999년 대우 그룹이 해체될 때까지 이 매출이 71조에 달하는 국내 2위의 기업을 일궜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1세대 우리나라 기업인이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놀란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원 5명 그리고 뭐 그도 당시에는 좀 큰 돈이었겠습니다만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회사를 키워 나간 것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1967년에 만 30세 때 그 자본금 500만 원으로 그 대우 시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45세 때 1981년에 대우그룹 회장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그 세계 경영을 기치로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99년도에 그 거액의 부도를 내고 그 기업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만 이 그 김우중 전 회장이
그 대우 실업을 설립하기 전에도 그 63년도에 그 대학을 졸업한 뒤에 그 한성실업이라는 업체 셀러리맨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우라는 거대 기업의 그 회장 총수까지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그래서 이제 셀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 어떤 직장인들의 롤 모델이 되기도 했었죠. 네. 이렇게 김우중 전 회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우는 삼성과 현대와 함께 1980년대 명실상부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경영 스타일은 이병철 전 회장이나 정주영 전 회장과는 굉장히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출발 시작부터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과 달리 셀러리맨으로 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세대 경영인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창업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1970년대 후반에는 재계 4위, 그러니까 현대, 삼성, LG에 이어서 재계 4위로 그만큼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요. 1999년 해체 직전까지는 이 자본금 기준으로 현대에 이어서 2위 그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참 유명한 말도 많았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사오면 된다. 또 사업은 빌린 돈으로 하고 벌어서 갚으면 된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죠. 이런 말들이 다 사실 이 김우중 회장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스타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 경영 스타일이 참 어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환위기 당시 때인데요. 이 부채 규모가 굉장히 눈더미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도 이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역시나 공격적 경영으로 맞섰지만 또 자금난 그리고 분식회가 드러나면서 99년 그룹이 해체되고 맙니다. 네. 물론 이런 비극이 있었지만 사실 김우중 전 회장은 굉장히 바쁘게 정말 알차게 삶을 살아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30년간 딸 결혼식과 아들 장례식에만 쉬었다. 이런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성광신하지만은 시간을 이제 아껴 쓴 거죠. 우리 24시간 살지만은 25시간, 30시간 사시는 분이에요. 말했다시피 아들 결혼식과 그 아들 장례식에 그 해서 이틀만 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한 그 대우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로자들도 한 달에 이틀 2번밖에 안 쉬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근로법 위반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앞으로만 전진하는 거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했던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1980년도에는 뭐 기초학술 진흥 사업에 써달라면서 대우 재단에 200억 정도로 기부도 했어요. 근데 본인이 보면은 술과 골프, 휴가 같은 걸 안 지겠다는 겁니다.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골프 같은 걸 즐기는데 그것도 안 하고 1년에 한 289일 정도를 해외 다니면서 공장을 돌아보고 보통 밤 12시경에 퇴근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는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김우중 회장께서 2014년에 나는 평생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렸고 뒤는 안 봤다겠죠. 어떻든 간에 그 셀러리면에서 성광신을 이룬 데에는 시간을 아껴 쓰게 됐으면서 모든 일을 쉬지 않고 오직 일에만 매달렸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반성해보지 않을까. 쉬는 것에 대해서는. 네. 입니다. 사실 이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대우그룹을 재계 2위로 키워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사실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도라고 하잖아요. IMF를 이기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삶이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1999년 대우그룹 해체 그 이후로 굉장히 힘든 여정을 보내왔는데요. 그때 대우 그 해체 이후에 김우중 전 회장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41조 원의 분식회계,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10조 원에 가까운 그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결국 이제 귀국을 못하고 해외를 떠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귀국을 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결과 징역 8년 6개월에 추징금 18조 가까운 금액을 선고를 받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8년도에 특별 사면을 받아 석방이 됐고요. 김 회장 저 이제 석방 이후에 그 베트남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쪽이 이제 자신이 예전에 시장을 개척했던 곳이고요. 제2의 고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 인재 양성 사업인 글로벌 청년 사업가 프로그램에 주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세계 경영 하지만 비리 경영인 이렇게 기업가로서 김우중 전 회장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히 있는 거겠죠. 예, 이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김우중 회장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네. 몰라도 이 말은 할 거예요. 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맞습니다. 이건 어딘가 분명히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게 김무중 회장이 한 얘기고요. 이분 어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런 얘기 또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 패배주의를 굉장히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선진국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선진국에 진입 못해서 미안하고 부끄럽다 이거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얘기하셨고요. 저는 여기 없지만 우리나라 상위 10%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 이거 좀 우리나라의 상위 10%에 두시는 분들 좀 생각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강조하신 거겠죠. 고인의 명복을 비면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